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1년 11월 7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이번 다음 주 전략 시간은 많이 늦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늦게라도 다음 주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늦게나마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주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크게 이제 불확실성이나 이제 위험 요소까지는 없어요. 이제 개별적인 어떤 종목단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여기에 포커싱을 많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늦게 리포트를 하나 좀 읽다가 원래 이제 오늘 영상에 올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심취해가지고 푹 이렇게 빠졌어요. 그 논리에 딱딱. 그래가지고, 그 리포트도 같이 좀 넣어드리는, 그게 메인 된 것 같네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성공 여부 자체가 결국은 코스피 지수를 3690포인트를 만들 수도, 혹은 2661포인트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는 이제, 리포트 내용인데, 한번 좀 꼭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서 요 영상에 좀 담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예수 그리고 신규 상장 부분 다음 주에 있는 그 이제 일정들 체크하면서 또 미국장 같은 경우 이제 화이자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발표를 굉장히 좋게 했죠. 그래서 미국장이 이제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체크하면 해보면서 다음 주 전략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장부터 마감해보죠. S&P, 나스닥, 다우 모두 3대 지수 올랐습니다. 화이자가 이제 일단 주가부터 보죠. 화이자가 10% 올랐어요. 이 화이자가 주식이 이제 몇백 조 되는 200조 넘는 기업인데 10% 상승했다. 어마어마한 이제 그 변동성이죠. 머크 같은 경우 이제 경쟁사의 어떤 좋은 어떤 발표로 인해 가지고 10%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역시나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화이자도 또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런 부분들이 위드 코로나 이제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자극하면서 비자 같은 회사들, 마스터카드 같은 회사들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3%씩 급등하는 월트디즈니 또 오프라인 또 위드 코로나 관련 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펼쳐졌고 뭐 나스닥도 이제 기술주들 좀 올랐던 것 같고 페이스북도 좀 올랐고, 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지수 전체적으로 이제 3대 지수 모두 또 신고가의 영역을 써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우호적인 분위기.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했습니다. 1.1% 상승하면서, 일단 당장은 월요일날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좀 우호적인 어떤 시각이 나올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헬스케어 업종은 좀 희비가 교차할 것 같네요. 어쨌든 그, 머크 이제 임상 좋은 거 냈을 때도, 우리나라 이제 헬스케어 업종의 시총 상위가 이제 코로나에 좀 엮여 있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기업들, 또 진단키트 기업들도 몇 조 원짜리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어떤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영향을 받진 않겠죠? 근데 이제 좀 일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비가 교차하는 흐름이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국내 증시에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걸로 보는데 다만 테슬라 이슈가 좀 있죠. 머스크가 트위터 투표로 가결되면 테슬라 지분 10% 팔겠다. 이런 기사가 이제 주말 내에 나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테슬라의 어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 이제 나스닥에 그 나스닥 선물에 좀 약세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세금 문제입니다. 그 미실현이죠. 스톡 옵션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미실현 이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미국 정부 어떤 뭐 이렇게 법안을 지금 막 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통과된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선제적으로 좀 매도를 할지 여부를 뭐 이렇게 그 여론조사를 한다. 7일 오후 종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세금 부분 때문에 이렇게 또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 10%를 만약에 매각한다면 지금 종가 기준으로 210억 달러, 뭐 20조가 넘는 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이제 테슬라 주가에는 조금 좋지는 않은 그런 심리를 낼 수도 있다. 이 정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자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입원 사망 89%를 이제 줄이는, 그리고 이제 미국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추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미국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긴 했지만, 또 이제 뭐 경쟁사 뭐 머크라든지 혹은 이제 백신 쪽에 노바백스 뭐 이런 쪽 모더나 이런 쪽은 와우 많이 빠졌네. 16% 11%씩. 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희비가 교체되는 이제 바이오 섹터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 월요일 날 아마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회수 쪽하고 신규 상장 쪽 한번 체크해 볼 부분은요. 그 카카오뱅크가 월요일 날 주식수의 14% 정도가 보유회수가 풀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졌죠. 크래프톤도 이제 23%에 달하는 주식수의 보유회수가 이제 10일 날 풀리는 부분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최대 주주 물량이 이제 보유회수 풀리는 거죠. 70%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요 목요일 기점으로는 제가 볼 땐 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요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 또 지니너스라는 기업,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기업이죠. 그래서 요 기업도 상장을 하고 화요일 날, 그리고 10일 날 수요일 날에는 또 이제 기대 많이 하고 있는 디어유라는 또 SM의 또 손자 회사로서 상당한 또 기대 가치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팬페이지 플랫폼 기업이죠. 요 기업도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조금 이슈들이 좀 있는 편이네요. 그리고 크래프톤, NCW 게임즈 이런 게임사들이 또 목요일날 뭐 실적 발표, 수요일날에는 뭐 카카오페이,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게임빌 이런 어떤 게임사들이 좀 실적 발표 많이 하네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유회수 관련된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먼저 이제 월요일날 그 풀리는 그 카카오뱅크인데 미리 이렇게 빠졌죠. 11월 3일날 이제 7%,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에는 4.6%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보다 월등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보호회수에 대한 우려감, 부담감으로 이렇게 좀 미리 선제적으로 빠졌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도 이제 적지 않게 이제 수요일날 풀리는데 미리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래서 11월 3일날 2%, 그 다음날 뭐 한 1%, 그 다음날 금요일날 3.6% 빠지면서 보호회수 풀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주가에 반영했다 보여지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뭐 미리부터 9월부터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요거 지나면 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 지금 여기 상승 시작하는 요 전까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반등 나올 구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주인 이 SK 이노베이션이 이건 뭐 물량을 약간 좀 블록딜 하려나? 그런 게 미리 퍼졌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렇게 빠지거든요. 뭐 한 10%, 20% 블록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보유에서 풀리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이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턴을 하는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유회수 부분 미리 빠지고 그 보유회수 1 기점으로 좀 턴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측면을 본다면 지금부터는 다음 주 기점이게 다음 주 기점으로는 좀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에 있는 그 레포트인데요. KTB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어쨌든 위드 코로나 정책이 내년도에 이제 주식시장에 향배를 가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들어서 나타난 이제 주식시장의 변화해서 남들 다 갈 때 혼자 못 간 국내 증시다. 우리나라 증시만 어떻게 보면 좀 못 갔죠, 사실. 작년에 이제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작년에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올해 좀 느릿느릿한, 또 상대적으로 좀 언더퍼폼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들어 다른 국가들은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한 상승 기조가 유지된 반면 유난히 국내 증시의 조정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의 어떤 영향도 좀 있었죠. 연초 급등 너무 오버슈팅 해가지고 그 조정을 지금까지 거치면서 전체 지수를 이렇게 좀
만든 거죠. 그래서 종목별로는 좋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또 뭐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막 완전히 그냥 슈팅 날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목별로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좀 이해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작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관련 기대감 확산으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뭐 2차전지 반도체 소재 등이 시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문제는 올해부터 불거졌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린 델타 변이 확대는 공급 병목에 의한 물가 상승을 야기했고, 생산량의 어떤 감소를 야기하면서 특히나 이제 이머징 마켓에 타격을 크게 줬죠. 보통 이제 제조업단에 이제 이머징에 많이 위탁 생산한다든지 이런 전초기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 각종 규제 및 민생 살리기에 몰두하면서 국내의 성장 동력에 대한 모멘텀이 둔한 것도 한몫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좀 제조업단으로 좀 많이 규제가 걸리고 한 것들이 결국 이제 국내 성장 동력에 좀 모멘텀 둔화를 만들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 등 경기 수축 우려로 원자재 수출 국가들 중심으로 저조했던 반면 올해는 국내를 포함한 제조업 신흥국 중심으로 약세. 모두 다 갈 때 우리만 못 가니 여느 때보다 박탈감이 큰 것이 현실이죠. 미국 주식 계속 가는데 우리나라 증시 이러니까 미국 증시로 떠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뭐 상당한 좀 박탈감의 결과물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국내 증시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공급망 차질입니다. 현대차 그룹주만 보더라도 이 부분 때문에 뭐 주가가 저러고 있는 거죠, 지금. 국내 증시를 포함한 제조업 신흥국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공급망 차질부터 시작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금 늘어난 글로벌 소비는 코로나 이동 제한 속 공급 납품 지연 시간을 확대시켰으며, 이는 곧 공급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공급 병목 심화 현상이 올해 6월을 기점으로 반락하면서 안정화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하지만 공급 차질이 실제 해소됐기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아래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급등한 공급 가격으로 인해서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신규 주문이 급감했으며, 이는 덩달아 운임지수마저 하락시켰다. 결국 최근의 이런 변화는 정상화라고 보기보단 가격 탄력성에 근거한 일시적인 수요와 공급의 키 맞추기가 진행됐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이제 요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급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공급까지 올라가고, 이제 납품 지연 시간이 이제 확대되면서, 결국 이제 최근에 이렇게 6월 기점으로 좀 공급 안정화된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병목 형성이 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KTB 투자증권의 이제 애널리스트 분처럼 이게 그 수요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가니까, 가격하고 지연식 올라가니까 이제 수요가 이제 거기에 맞춰 감소하면서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이제 변한 거죠. 가격 탄력성. 가격 올라가니까 수요가 이제 감소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맞춰진 수요와 공급이 딱 맞춰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낸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 4월 신규 주문 급감이 이제 주요 원인이었다. 이거 보면 이 애널리스트 분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신규 주문이 급감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공급이 작은데 그 공급하고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맞춰지면서 된 안정화, 일정의 안정화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니까 아니 신규 주문 급감이 주요 원인이었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설득력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우려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건 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죠. 이렇게 또 병목 현상 자체가 인플레이션 야기를 했고, 미국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모두 급등이 시작했다. 연준은 이게 일시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들을 때마다 조금 모르겠어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일시기를 하는데 그게 몇 달째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그걸 설명을 하지 않고 일시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공급 쪽에서 어떤 병목 현상은 결국 이제 당연히 기저적으로 발생하는 거일 수밖에 없다. 위드 코로나 가면서, 아니 코로나 터지면서 공장 가동률 줄어들고 이제 뭐 계획도 감소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위드 코로나 되니까 갑자기 수요가 몰리니까 그 병력 상승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일시적인 어떤 인플레, 일시적인 어떤 가격 상승이다. 뭐 시중에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간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부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급자 쪽에서 병력 현상이 발생한 부분들, 결국 이제 공급이라는, 생산이라는 이 부분이 좀 원활하지 못한 이유가 이제 반도체, 이제 시스템 반도체 문제도 있지만, 이머징 마켓의 어떤 그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이제 높지 않고, 백신 창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작용하면서 발생된 그런 어떤 셧다운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발생된 부분도 같이 엮여 있죠. 그래서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제조업단에 여러 가지 제조업 품목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뭔가 좀 확실하게 어떤 해결책들이 나와줘야 이 병력 현상이 해결될 텐데, 이머징 쪽에서의 어떤 뭐랄까, 백신 접종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이제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는가, 이 부분에 좀 의문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백신 접종률에 모든 걸 포커싱을 두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70% 넘기면, 완료율을 높이면 위드 코로나 간다 해가지고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식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이거 깜빡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백신 효력 자체가 이거 한 번 맞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번 맞았다고 이 사람이 계속 그 항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맞아야 되고, 이거 선진국은 그래요. 이제 그래, 재정도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후진국들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제3세대 세계 같은 경우는 이거 매년 이렇게 맞거나 6개월마다 맞거나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보고서에 담고 있는 주요 백신별 면역력 유효기간에 대한 그래프다. 주요 백신 3사 중 얀센의 경우 접종 이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효력이 제로에 가깝게 급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CDC에서 최근 보고서에 담은 내용입니다. 이 애널리스트 분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 미국 가장 이제 코로나를 잘 알고 있는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M1은 이제 1개월 뒤죠. 접종하고, 이제 접종하고 6개월 뒤입니다. M 플러스 U. 근데 여기 보시면 백신 효력이 이제 맞자마자 92%, 88%, 그렇죠? 임상에서 났던 것들처럼. 근데 점점 떨어지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네 달 지나고, 6달 지나니까 얀센 백신은 거의 효력이 없는 거죠. 나머지도 한 절반 정도까지 내려오죠.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못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모더나, 화이자 등 상대적으로 얀센보다는 높지만 백신의 어떤 실효능이 급락하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우리나라에서도 70%라는 게, 생각해보세요. 3개월 뒤, 막 5개월 뒤 이렇게 넘어가면 70%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야, 이 생각을 못했네. 저 이 리포트 보면서 이 부분 하면서 갑자기 뜨끔하면서, 야, 이거는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내년도에던 전략을 세우는데, 아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반도체, IT하고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지금 현재 바꾸진 않습니다. 전체 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장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게 그래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해야 되고요. 미국 월별 접종 완료자들의 실효 면역률 추이를 보면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3월달, 4월달에 맞았던 사람들은 지금 뭐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실효력이 없는 거예요. 6개월 지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식 접종 완료율은 막 50%, 57% 그러지만 실효 접종 완료율 계속 6개월 전에 맞은 사람은 뚝 떨어졌으니까 이게 막 백신을 방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졌으니까 실효 접종 완료율 자체는 16%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괴리이 굉장히 큰 거.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언론에 나오고 정부가 발표한 어떤 그 완료율, 접종률하고는 지금 현 시점에서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맞은 사람들은 효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완료된 게 아니야. 다시 맞던지 해야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좀 괴리가 크다. 발표와 실제랑은. 그래서 이제 이 리포트의 이제 필자는 백신의 제한적인 유효 기간을 감안하여 연초 이후 미국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면역 체계 실효성에 대한 변화를 아까 이제 보셨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백신 실효 능력은 이미 사라진 지 올해이며 6개월 지났으니까 현재 그나마 유효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미국인은 5월 이후 접종분으로 분류된다. 6개월 전, 7개월 전, 10개월 전에 맞은 사람들은 거의 이제 실효능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이에 대한 이유로 역시 5월을 변곡점으로 접종 완료자의 감소 전환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계속 이제 뭐죠? 추가 접종 얘기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따라서 실효 완료율을 정부의 공식 완료율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적인 감소분, 6개월 지나가지고 막 효능 떨어진 그 자연 감소분을 초과하는 6개월 전에 맞아가지고 효능이 떨어진 사람이 그 다음 달에 막 100만 명이다. 그럼 100만 명의 추가 접종자 완료자가 있어야지 정부에서 발표한 뭐 55% 완료됐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그게 없었다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접종 미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CDC에서 아까 발표한 자료가 그거잖아요. 분명한 이러한 사실을 각국 정부에서 인지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아래 그림 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차트는 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간 주요 국가별 GDP 대비 재정 지출과 정부 부채 이동 경로이다. 공동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는 엄청난 재정 지출을 필요로 했고 이로 인한 정부 부채 급증을 야기했다. 결국 주요국들의 재정 여력은 비로소 한계에 봉착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보십시오. 이제 GDP 대비 몇 %인지 정부 부채가 지금 보면 이제 각 국가별로 보시면 미국, 뭐 싱가포르 보시면 왜 그렇게 지금 정부 부채 GDP 대비 100% 넘어가고 지금 재정 적자죠. 이게 퍼센트로 볼 때 옆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적자 비율이 굉장히 커지는 건데 보시오. 영국,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보십시오. 10% 언저리 넘어가잖아요. 더 15%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점점 넘어가네요. 막 5%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급해지는 거야. 막 재정도 막 바닥 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소비도 못하게 해가지고 세금도 안 거치는 거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니 이게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각 그런 걸로 막 노인 복지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막 진짜 굶어가는 그런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아니 코로나로 죽는 사람하고 이거 뭐 재정 지출을 못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종 완료율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접종을 완료한다는 게 또 국민들이 이해 가능한 그래서 봉쇄를 풀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주요국들의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접종률 빨리 올려서 문 열어서 재정 지출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각국 정부가 이제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내년 글로벌 증시의 화두인 위드 코로나 정책의 이면에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서가 아닌 사실상 주요국 중앙정부들의 재정 악화 부담에 주로 기인하는 바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것과 같이 실효 백신 접종 완료율이 공식 발표치 대비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시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 바이러스에 크게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이 향후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이유에는 우리가 올해 경험한 것처럼 델타 변이요, 제2, 제3의 추가 변이 바이러스를 재생산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20은 인도에서 최초 발견된 델타 변이의 글로벌 확산 분포이다. 백신 확충이 미약했던 인도와 같은 신흥국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탄생됐으며 이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도 번졌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백신의 효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돌파 감염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선진국도 백신 쌓아놓고 인구의 막 2배수, 3배수 백신 갖고 있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흥국들 백신 없어가지고 저렇게 계속 놔둬가지고 또 델타 변이가 아니라 그 이상의 또 다른 변이들이 발생하면 선진국으로 다시 번진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계속 추가 접종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겠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을 준비해 나가는 각국의 불평등은 그림 21에 인구 대비 백신 구매량에서 절실히 나타난다. 선진국은 인구 대비 4배 넘는 백신을 이미 확충한 상태지만 신흥국과 후진국 경우는 자국 인구도 커버하지 못할 만큼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선진국들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끌려가야 하는 신흥국의 경우 백신 확충량 부족으로 인해서 언제라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확산이 불거질 개연성이 높으며 이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토양으로 작용해서 다시금 선진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내년에도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된다면 다시금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공급망 차질 현상은 보다 더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고물가 상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더해져서 소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본격 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공급망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코로나 어떤 재확산 국면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국면이 될 건데, 보시면 올해 신흥국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가 선진국 포함한 전 세계로 삽시간에 돌파 감염을 야기했다. 해서 이 빨간색 진할수록 이제 확진자가 이제 급증했던 델타 변이가 확산됐던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인구 대비 이제 백신 확보율 많이 확보했을수록 초록색 부분, 적게 확보했을수록 빨간색 부분으로 됐죠.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뭐 이런 동남아 이런 못 사는 나라, 중남미 이런 쪽이 조금 더 빨간색이 진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준비가 안 된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제2, 제3의 변이 바이러스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도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뭐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이번에 머크부터 해가지고 화이자의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이거는 후진국 이렇게 신흥국에도 이렇게 좀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게 되면 사실상 백신 접종률이 낮다 하더라도 뭐 굉장히 뭐 우리가 위드 코로나 가는데 유용한 어떤 그런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위드 코로나 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또 원만하게 정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으로 간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정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지수가 갈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경제 활동이 정상화된다면 모든 사이클의 시작점은 미국이잖아요. 결국 소비의 비중이 GDP의 3분의 2 차지할 만큼 글로벌 대표 소비 국가고요.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이 호황기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경제대국 미국이 소비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드 코로나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비 수요가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로 건강한 물가 상승이 이제 진행된다면 사실상 지수는 상당히 좋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나 한국 같은 이머징 마켓의 어떤 본격적인 랠리까지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간다면 이렇게 24% 이상의 상승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그런 정책이 실패하고 이제 다시 또 확산되고 변이가 발생되고 공급자 딴에서 이제 막 병복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돼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본격 진입하는 이 최악인데 이 초일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내년 국내 증시 하방 경직성은 센티 측면에서는 미국이 떠받쳐 준다면 펀더멘털 상의 상방을 열어줄 열쇠는 결국 중국이 쥐고 있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살아나는 게 또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게 중국 경제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이 좋아야 우리나라 증시도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쥐고 있다. 상방의 어떤 부분은 하방의 어떤 경직성은 미국이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위드 코로나 정책 성공하면 한국 증시는 한 24% 이상 3,690포인트 코스피 기준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실패하게 된다면 한국 증시 10% 정도 하락할 수 있다. 2,661포인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논리를 한번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위드 코로나 정책이 성공하는 여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또 위드 코로나 정책의 어떤 성공 여부에 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니까 전체 지수에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 미국장이 이제 거기에 또 크게 반응한 거죠. 그래서 이 리포트 내용 굉장히 괜찮아가지고요. 한번 여러분도 찾아서 한번 더 자세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지수에 대한 어떤 전망을 내년도에 이제 하는 부분도 이제 필요하죠. 당연히 이제 개별주 접근으로 이제 전략을 짜지만 결국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뷰 자체도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갖고 필요하다. 무엇이 상승과 하락을 가늠할 것인가? 위드 코로나 정책의 성공 여부. 상당히 좀 저는 논리적으로 좀 이해되어졌고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길 좀 바라는데요. 이어서 이제 종목 몇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오전에 나올 증권사별 이제 종목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MC넥스인데요. MC넥스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내내 좀 주가가 안 좋았죠. 현대차 그룹하고 비슷하게 이제 움직였고,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이제 공급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현대차 그룹주하고도 같이 이제 약간 동행해서 이제 밀리기도 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출이 좀 줄면서 상당히 좀 주가의 어떤 실적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3분기 흑자 전환, 그리고 이제 4분기에는 이제 더 좋을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74억으로 종전 추정치, 대신증권에서 이제 추정했던 것보다 높았다. 그리고 컨센서스 56억보다도 높았다.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정도. 그래서 이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하면서 영업이익단으로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됐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고, 3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4분기에 다시 도약하는 시기로 판단한다. 4분기 매출은 3,060억, 영업이익은 173억으로 분기 대비해서도 전분기 대비해서도 132% 증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9% 증가하는 상당한 호실적을 낼 걸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다른 카메라 모듈 업체 대비 높은 성장을 예상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21 FE 및 갤럭시 S22향 카메라 모듈 공급이 증가, 삼성전자 내 점유율 확대에 기난다.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전망을, 매출 공급에 대한 전망을 좀 우호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코멘트네요.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내년 목표 P 26.7배 적용한 63,000원으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지금 주가 대비 대략 한 50% 업사이드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한 실적 대비해서 26배면 조금 높은 수준 같은데, 현대차에 대한 공급 비중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많이 높아지게 된다면 뭐 이 정도 밸류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죠.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는요, 삼성전자도 사실상 그 반도체 이제 그 쇼티지 문제잖아요, 사실. 반도체 시스템, 파운드리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공급 차질 때문에 생산량의 어떤 감소가 어쩔 수 없이 이제 MC넥스의 어떤 카메라 모듈 공급도 이렇게 줄이게 만들면서 실적적인 어떤 서프라이즈였어요, 사실 상반기에. 그래서 저도 좀 그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는데 와, 너무 많이 빠졌죠. 근데 그게 이제 뭐 본질적인 펀더멘털 상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반도체의 어떤 공급 차질 문제,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 쪽에 대한 카메라 매출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었고 또 이제 자율주행, 뭐 자동차 전장화 이런 부분은 뭐 명확하기 때문에 이 MC넥스의 어떤 카메라 모듈 적용수가 증가하고 현대차 그룹에 대한 MC넥스의 어떤 그 위상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양의 확대로 휴대폰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MC넥스가 이제 이런 어떤 전장 자율주행 쪽에서도 우위를 점할 걸로 전망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는 우호적으로 바라보면서 MC넥스에 대해서 주가가 밀렸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호적인 시각으로 MC넥스는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바스 AI라는 종목입니다. 저도 이제 크게 관심 종목이 들어있는 종목은 아닌데요. 뭐 시총도 이제 1000억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는 그래도 한 2000억 이상 정도를 좀 이제 뭐 매수 대상 보통 커버를 하는데 좀 작은 기업이에요. 근데 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 내일 오전에 나올 리포트인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뭐 새로운 종목 찾기 게임 이런 것들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바스 AI도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 기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은 음성 인식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그 무인 결제하는 데다 가가지고 뭐 음성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인식하다는, 예를 들면 뭐 음성 합성, 뭐 자연어 처리, 필기 인식,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의료계에서도 이제 음성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 셀바스 AI의 이제 음성 기술을 주목을 해야 된다. 각 도메인별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98% 이상의 국내 최고 음성 인식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술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인 것 같고요. 음성 합성 기술 MS 약 60%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음성 기술의 어떤 절대 강자라고 합니다. 이에 셀바스 AI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핵심 기술인 음성 기술을 메타버스 세계관 속에 버추얼 휴먼에 접목시킬 예정이다. 국내 대부분의 AI 기업들이 뭐 이런 뷰노, 알체라, 바이브 컴퍼니 이런 기업들이 뭐 영업이익적으로, 뭐 실적적으로는 별로 안 좋잖아요, 다들. 근데 밸류는 많이 높아 있죠. 근데 이제 셀바스 AI는 올해 상반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점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도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이 셀바스 AI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및 주가 리레이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코로나가 촉발한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모든 걸 디지털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무인화 기술이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 셀바스 AI의 고성장이 전망이 된다. 셀바스 AI는 2019년부터 음성 기술 기반의 AI 융합 제품 R&D를 통해 무인화 기술에 최적화되어 있는 AI 솔루션을 올해 초부터 상용화에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 많은 어떤 분야에서 아마 쓰이게 될 것 같고요. 뭐 키오스크, 그리고 뭐 어떤 금융권 대상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어떤 기술이 될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의 어떤 업사이드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낼 포텐셜을 가진 게 결국은 메타버스 쪽이죠. 메타버스 플랫폼사와 음성 AI 기술 전략적인 제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메가 트렌드로 버추얼 휴먼의 활동 및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AI 아이돌, 배우, 유튜버 등 다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리얼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음성 기술을 활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이에 셀바스 AI는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사와 버추얼 휴먼 관련 메타버스 캐릭터의 음성 인식 및 합성 AI 기술 활용을 목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버추얼 휴먼과의 실시간 댓글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실시간 음성 커뮤니케이션 지원 또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 캐릭터의 음성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다양한 게임 엔진 기반의 버추얼 휴먼, 그리고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각 특수 효과, VFG나 CG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획, 제작, 유통 기술의 역량이 많아서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해서 향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메타버스 트렌드에 이 회사의 기술들이 좀 입혀지는 그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466억, 영업이익 57억, 지금 현재 시총은 1000억. 내년도에는 매출액 560억 전망, 영업이익은 100억을 좀 돌파할 걸로 뭐 전망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 하나금투에서의 어떤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이제 음성인식 이쪽 분야에서 국내 MS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이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저도 시총이 좀 작아서 뭐랄까 이거 좀 보면서 판단하고 조금 더 스터디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종목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내일장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종목별로 또 차별화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연말에 많은 좋은 리포트도 나올 것 같으니까요. 계속 좋은 거 발견되면 소개시켜드리면서 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마무리,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신박산 또 내일 마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